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황장수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각에 방송을 해드릴 즈음에 이경재 변호사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관련한 어떤 인터뷰를 해서 최순실 씨가 탄핵 이후에 어떤 입장일까, 앞으로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쏠렸는데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발언까지 묶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다 쉬었더라고. 봤더니 대성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장시호가 그걸 듣고는 표현을 그냥 대성통곡이라고 하니 최가 쇼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신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 막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얘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법적 책임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편지로나 이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인과 피청구인인 대통령과의 관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발언까지 다 묶어서 들어봤는데 일단은 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봉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은 오명을 썼다. 무리를 일으켜서는 미안하다. 그리고 어떤 공식 직함을 가진 게 아닌데 충신이다.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안 됐다라는 얘기라든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일단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재 변호사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흐느끼 오르는데 이것은 분명히 할 게 있다. 어떤 법적인 책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 일종의 도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게 딱 선을 그었어요. 네. 이것은 지금 최순실 씨가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겠죠.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하나 이 법적 책임 문제라고 하면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일 큰 것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결정문에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을 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헌재의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엄청난 도덕적인 책임을 느낄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헌재가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본인이 면할 수 없다.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가 이렇게 되고 21일 날 박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거 아니냐.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갈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게 최순실이 마음대로
삼성동 사저 가구를 갖다가 처분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순실 측으로 봐서는 박 대통령 측에 어떤 행태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사태가 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왔는데 최순실은 아직도 박 대통령한테 자기 변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국민들의 누구가 믿어서 언론용으로 고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박 대통령에 대한 변명용으로 고영태 문제를 이번에 또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좀 의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경재 변호사님이 고영태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범이 누구냐 이것을 두고 다투고 싶다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주범은 최순실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 폭로를 비롯해서 이 뒤에 있는 고영태 일당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고 예. 거기에서 기획하고 협박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피해자이다. 이와 같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적인 공소장 1번에 가야 되는 것은 예.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뭐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로 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주범은 내가 아닌 고영태 일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도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재판정에서 한 3시간 정도 해서 11개 파일을 다 틀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고영태를 비롯해서 노승일 이 사람들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탄핵되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매관 매직했는 이 내용이 고영태 일당이 매관 매직했는 내용이 들었다.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다고 하면은 결국 이 사건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고 우리의 형은 낮춰줘야 된다. 이런 변호인의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네. 법률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이야기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범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폭로를 계획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주범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이죠. 지금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기획한 사람이 예. 누구냐 이거에 있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기획이나 모든 것을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그 뒤에 있는 유상영 이런 사람들이 한국체육대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은 네.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ODA 공적 원조와 관련해서 미얀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영태 씨가 그 모든 것들을 기획을 했고 실제로 인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명 주식 15%도 고영태 씨가 자기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다가 그걸 들통나서 개인적인 관계가 얽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획은 고영태다. 이런 구도를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득을 취하려 한 거냐, 단순히 또는 이 사건 전체를 기획해서 소위 말해서 최순실 씨한테 누명을 씌운 거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면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일단은 저는 최순실 씨 이 본인을 한번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그리고 과거에 CCTV에서 보였던 당당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들을 마치 수족처럼 부리던 모습들 그걸 기억해 보시고요. 또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소리치던 모습.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상황 판단력, 장악력 그리고 큰 기획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밑에서 사실상 마름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모든 생활을 챙겨주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켜주던 강한 권력을 갖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제는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지켜줄 지금 안전판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고 나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큰 권력과 힘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제 형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지 말지 이제 결정이 예. 돼야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최순실 씨는 결국은 고영태 씨와 그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프레임을 가져야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영태 씨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법정에서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대성통곡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 결국은 본인도 살아야 되고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2023년까지 이제는 이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딸 정유라 씨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저는 최순실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운명과 함께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순실 씨의 통곡하는 눈물은 안전판이 사라진 최순실 씨가 앞으로 생존해야 될 네.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서 이제 고영태 씨 관련한 그 얘기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헌재에서도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파면과는 큰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실제 이 상황, 이 K스포츠라든가 미르재단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큰 기획의 그림, 또 판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가 한 거고요. 그런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지시를 받아서 했을 텐데 그 개입의 정도,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 상황이 앞으로 이제 저는 검찰 조사에서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녹취록에 나왔던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실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고영태 씨와 그 다른 뭐 유상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실권으로 가지고 개입을 했고 이 판을 주도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큰 그림은 아직까지 판단하기로는 최순실 씨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과 관계를 통한 지시를 받고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가 내려가고 하는 과정이었고요. 사실은 민간인 신분인 고영태 씨나 유상영 씨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예. 그러나 검찰이 이제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결국은 그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정호성 씨와 이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떤 녹음 파일을 예. 얘기가 나오면서 10초만 틀면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던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그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란 것이 언제 그것을 검찰에서 확보를 했냐 했더니만 이 정호성 파일이 나오는 바로 그때 2016년 11월 달에 이 고영태 파일도 딱 그때에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영태 파일은 틀지 않고 이 정호성 씨 파일만 틀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때 고영태 파일이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까지 갔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봤더니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영태 씨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고영태 씨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에 대한 검토는 다 일기 검찰 조사 때 다 하지 않았나요? 예, 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고영태 파일 내용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 국정농단의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런 모의를 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최순실과 일을 했으면 최순실 밑에서 배운 게 그건데 자기들도 뭔가 이권을 챙기거나 또 업무를 꾸미거나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을 두드렸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 수사를 해서 지금 무슨 본질이 바뀐다거나 지금 탄핵까지 이르게 된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걸 그냥 이대로 덮고 그냥 넘어가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선 후보 놓은 사람 중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시기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박 대통령의 문제는 한국의 이제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 정치적 절충으로 덮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고영태 녹취 파일이나 태블릿 PC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요,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형태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고영태 녹취록, 그리고 정호성 녹취록, 또 안종범 수첩 등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수사를 했어요. 한 팀을 둬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논란을 벌였던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지게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매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고영태 씨가 그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검찰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끝난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그 고영태 씨를 면책시켜주고 수사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검찰이나 특검이 타협을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미얀마 ODA와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 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얘기를 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인모 씨를 연결시켜주고 최초의 그 15%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고영태 씨인 겁니다. 고영태 만약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와 같이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고 하면은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재판에 넘겨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그 WK에서 한 7억 원 정도 용역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신청을 했다가 이른바 실패했다고 해서 사기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38억 원 정도를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았죠.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은 그렇죠. 따져봐야 그렇기 한다는 때문에 말씀이신 그런 부분에 거죠. 대해서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남겨두신 말자라는 제기하는 식으로. 쪽에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 새롭게 제기해서 검찰이나 특검이 조사하는 게 뭐냐라고 이 명백하게 내라고 한 다음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완전히 이렇게 다 파헤쳐서 마무리를 딱 짓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분까지도 해야 이 일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간 게 큰 비밀 창고의 일부를 열어본 것 같은 착각을 한 것이다. 사실은 별 내용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날이었죠.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준식 사회부 총리는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별일 없이 그냥 청와대를 드나든 것. 그리고 부총리는 한 번도 독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이 부총리뿐이 아니고 그전에 조윤선 장관도 네. 정무수석할 때 11개월 동안 아무도 대면 보고한 적 없다. 예. 여기 김기춘 전 실장조차도 뭐 한 1주, 2주를 안 볼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연두 기자회견 때 뭐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예. 그 연장순상에서 어쨌든 그 참모들과 공식 라인의 참모들과 대면 보고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는 이 사이에 이것을 최순실 씨가 그 틈새를 들어간 것이죠. 예. 최순실 씨가 들어간 것인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한 건 그거죠. 두 사람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그냥 어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고영태 일당이 그것을 보고 마치 무슨 큰 뭐 비밀의 문이나 창고를, 열어본 예. 것처럼 어떤 보물 창고를 열어본 예. 것처럼 자들끼리 작당을 했다. 작당을 해서 뭐 한 방에 뭐죠 탁탁탁 해서 한 방에 푹 날리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그 고영태 녹취록 파일에 대해서 미련의 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헌재에서 인정이 안 됐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것을 지금 별개로 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 그 일파들의 그 범죄 행위가 있다면은 그것은 별개로 조사를 할 부분이지 이것을 최순실 씨와 지금 연결시켜서 최순실 씨의 모든 국정농단이 고영태의 기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얀마 사업, 이런 공적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K스포츠 재단 예. 정도 이것은 고영태 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국정농단 중에서 어떤 그 KD 코퍼레이션 부분이나 예. 또는 그 성마 지원 또는 이대 부정입학 이런 아주 큰 것들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고영태 씨가 개입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전략을 짜는 것은 이 조그만 작은 부분, 아니 그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보겠다는 예. 그런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쪽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다는 네. 거, 그것도 아무런 직함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 어떤 특별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유의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꼽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된 거고요. 그 사안에서 검찰이라든가 특검, 그 녹취록 관련해서도 이미 다 기본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황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조사 안 된 내용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진실에 따라서 뭐 최순실 씨든 또 고영태 씨든 만일의 경우 그 죄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하면 될 테고요. 이 최순실 씨가 드나들었던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사실 뭐 취임 직후부터 그리고 과거의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부총리, 수석, 장관
누구도 사실은 거의 대면 보고를 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최근에도 제가 했던 분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했던 분 몇 분을 만났는데 대면 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청와대 요리사 출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관저에 있었다. 사실상 거의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할 때나 국무회의 할 때 빼고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관저에서 물론 관저에서 일을 했다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긴 그거는 그 했습니다만. 관저 집무실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 부정적인 시각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리 또 부총리 또 장관 수석 아무도 거의 아주 아마 한두 분 정도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정말 이런 분 빼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최순실 씨가 핵심적인 뭐 재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던 것. 그 부분은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범과 또 하수인으로서의 종범들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저는 밝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오래 출입하신 우리 송국권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독대 자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독대가 필요한,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독대가 필요한 사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냐 이겁니다. 도움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그것은 그 통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본인이 그 만기 칠람을 하는 스타일인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뭐 만기 칠람 할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본인이 챙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의 조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본인이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결국 보니까는 만기 칠람을 최순실 씨가 뭐 많이 한 것 같은 뭐 이런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타일이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그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수시로 그 뭐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뿐이 아니고 심지어 행정관, 상급 행정관까지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딱 담당하는 행정관 그 분야의 정통한 행정관까지 불러서 이렇게 그 독대를 해서 그 이야기를 또 그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그 정치인 출신 YS, DJ 이런 대통령들은 아무래도 그 본인이 정치인 때부터 있었던 참모들이 있으니까 그 참모들과 수시로 독대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침 그 조찬 그 참모회의가 있었어요. 정식 회의 나가기 전에 그 386 참모들 뭐 윤태영 뭐 이런 이런 이호철 이런 참모들을 불러서 그래서 전체 구도를 잡고 그 아침 회의 정식 회의를 수석 회의를 비서관 회의를 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 대통령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거기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은 가령 이준식 부총리 경우만 예를 들어도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 그렇게 그 나라가 시끄럽고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독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큰 것이죠. 독대를 무슨 업무를 꾸밀 때 하기 때문에 좋은 소통 방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YS나 DJ 같이 뭐 야당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관이 국무회의 갔다가 끝나고 나오면서 대통령 옆에 서서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곧바로 그냥 일정이 없이요. 별도의 그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독대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장관 수석 같은 또 총리 이런 부분들이 그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이 각 부서의 계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기득권을 타파하거나 개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으면 나중에 곧바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그 이해관계청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패막이들이 생기면서 이제 곧바로 그런 어떤 계획을 못하도록 총리를 동원하거나 비서실장을 동원해서 민정수석을 동원해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혁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요. 대통령을 장관이 독대해서 수석이 장관을 독대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통령 생각처럼 만들어서 대통령이 전체가 있는 앞에서 먼저 하게 해야 개혁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사회의 숱한 개혁 과제들 중에 상당한 방식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국무회의나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견이 없는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대 횟수가요. 실제로 대통령이 얼마나 이 개혁을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암시한다. 그래서 독대했을 때 요즘 뭐 업무를 꾸민다. 대한민국의 수석이나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혼자 해서 기속말해서 꾸미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모든 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검찰 수사에 집중적인 소위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장소가 돼버린 삼성동 자택의 상황을 어제까지의 상황을 일단 한번 보시고 이따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넘지 말아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근무 중에 여기까지 안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하저 경호팀 합류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검찰 소환 대비하시는 어둠만 동파로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서민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용서하시옵소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세상이 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휴, 믿지 마라, 믿지 마. 차차 하지 마. 네, 예. 어제까지의 삼성동 자택 상황 보셨는데요. 일단 이영선 행정관이 왔다 가는 모습, 그리고 어제 또 윤전추 행정관도 쇼핑백을 들고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창문도 못 열어서 뭐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미용사는 매일 불러서 일단 단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미용사 그러니까 아침에도. 예, 그 자매죠. 예. 저 자매 한 사람은 그 머리를 손질하고 한 사람은 피부를 손질을 하는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외출은 안 해도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 맞이 매무새는 때문에 가다듬고 그럴까요? 사람을 예. 맞이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처음에는 그 미용사들 들어갔을 때는 외출을 할 건가 보다. 예. 그래서 아마 뭐 국립묘지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말도 그랬죠. 나왔는데 예. 지금은 그 매일 그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을 봐서는 아주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님이 또 오고 하니 그러는 상황 같고 네. 또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지금 그 들어가죠. 근데 예.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나올 때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예.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서틀 승용차라고 하죠. 서틀 승용차 뒤에 예. 이게 칸막이 한 것. 예. 그래서 어제 한 언론사가 그 서틀 승용차가 나가는 걸 따라가서 보니까 그 앞에 그 봉은사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그 안에 예.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네. 들어갈 때야 뭐 그렇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좀 칸막이를 한 승용차에 예. 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또 뭐 사저 정치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그 좀 소란도 있고 또 음주 또 술을 드시고 뭐 또 야밤에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친 집회하시는 그런 것도 분들이. 있고 또 그 앞에 또 초등학교 수업이 방해가 되고 하니 저런 부분이 그 뭐 지금 한 4, 5일 지났기 때문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리하실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없는 것이죠. 예. 네.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의 자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디인지 현재까지로서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지금 이영선 행정관 청와대 직원인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에서 예. 20명 정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전직 대통령 다른 예원은 다 박탈을 하지만 경호는 합니다. 예. 네. 거기 그 티오로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윤전추 행정관은 예. 그 부속실 행정관이었죠. 예. 그 비서실 쪽에. 그러니까는 그 전직 대통령 예호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퇴임을 했으면 비서관 3명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탈이 됐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에 연가를 내고 예. 여기 그 보좌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사표를 낼 거라는 이야기도 뭐 있습니다. 예. 연가 기간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겠다 뭐 이런 건 뭐 그거는- 자유이기는 하겠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이 퇴임하게 된 부분이
이 법과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안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국정농단에서 본인들이 결정권은 없었지만은 도구적 역할, 즉, 이 보안 손님이라는 사람을 태워다닌 부분, 또 사적으로 운영한 옷집에서 최순실을 갖다가 보좌한 부분, 또 차명폰 등을 통해서 국정농단에는 지금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도 굳이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할 때 제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고요. 근무지를 이탈해서 민간인을 보좌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은 이영선은 4급이고 윤전추는 3급인데요. 고위직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국정농단의 시비로서 그렇게 탄핵되어서 파면되신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국정농단의 도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저에서 아직 사표도 수리하지 않은 채 그냥 있다는 거. 사표가 수리되었다도요. 저런 분들을 저기에서 같이 있으면요. 앞으로 저분들이 또 검찰의 2차 수사에서 윤전추, 이영선이 조사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맞춤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어떤 부하들을 그렇게 계속 같이 가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도 도덕적인 문제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편의에서 그렇게 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표도 내지 않은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다시 또 경호실로 바꾸었어. 이것도 편법이죠. 경호실에 있으면서 사실상 부소식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경호 인력만 지금 지원되니까 경호실로 다시 바꾸어서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둘 다 사표를 내고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순장조로서 충성을 바치고 싶다면 뭐 월급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사표 내고 그냥 떳떳하게 보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보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청와대의 기강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국정의 기강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당시는 또 비선실세 그런 청와대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어기면서 비선실세를 옹리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 된 순간 청와대 직원이 그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도의적 의무도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의 업무를 연가를 내고 민간인 사인을 더군다나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납득도 할 수 없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는가. 이 국가 시스템, 청와대라고 하는 정말로 엄중한 기관이 갖고 있는 위상과 국민적인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역할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사표 내고 정말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싶다면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사인의 신분으로서 보좌하는 것. 그것은 국민들이 뭐 용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더 인간적인 의리라든가 그동안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직원으로서 보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상태, 헌재에서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기강을 쓰여서 저 연가를 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본인도 저런 부도덕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면 일단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일단 과거에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운동을 지도했습니까? 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장소가 왜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건가요? 청와대 관전에 어디에?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뭐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위치가 확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관저 내부입니다. 처음에 의상실의 위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의상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감출 거를 감추는 건 괜찮은데요. 명백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윤 전 주 증인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포함하여 그 부분은 지금 얘기에서 지금 증언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조금 본인에 가해진 의혹과 더불어서 지금의 어떤 처신, 자격 문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그 증언에 관한 문제와 지금 현재 청와대 직원이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강인원 재판관님이 이른바 사이다 그 질문으로서 상당히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두 분 본인 증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경호법상의 어떤 내부에 있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증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불리한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인데 결국 본인이 얘기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형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평행선을 거리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아시다시피 이영선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특검에서 그 구속영장까지 쳤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는 점에서 본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증언의 항변의 어떤 신빙성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어떻게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춰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어떤 정치적 책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보조하는 문제, 그 관련해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지금 연가를 내고 한다. 이게 맞느냐? 실제로 그 공무원의 직무 충실 의무, 그 휴가 낸 상태에서 뭐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을 받아서 파면된 대통령을 계속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 윤전추 전 행정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 있죠. 다만 그 공무원의 어떤 충실 의무나 이런 것들은 직권 법의 내에 이른바 전역이 있는 삶, 결국 그 업무 기간 중에는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업무 시간이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생활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사를 간 다음에도 이제 한 주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정도면 좀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 사직을 낸다. 사직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이 최대한 빨라야 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그냥 일반 행정관이고 그 전에 보좌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와서 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이영선 윤전추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였죠. 연결고리고 최순실 씨 지금 계속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고 여전히 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 사이에 연결고리를 수사를 할 텐데 그 두 사람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행정관, 전직 행정관 두 사람이 삼성동 자택에 가 있고 또 최순실 씨 재판도 진행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공무원에요. 징계하는 조건에 보면 기소된 사람은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 3개월을 해서 그래서 대기 발령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렇게 파면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소가 1개도 아니고 4개가 됐어요. 국정농단 사건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공무원이요. 엊그제 이 직위 해제대가 대기 발령돼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비리를 갖다가 신고를 안 하고 묵인했다고 타 공무원의 비리를 대기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보면요. 저 두 사람이 행했던 부분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대기 발령 이상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할수록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검찰 수사 내용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탄핵 사건, 탄핵 선고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현재까지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첩 증거 능력 부인하시나요? 수첩 본인이 쓴 거 부인하십니까?
당시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좀 어떻게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다 감독감청에 돈을 받는 곳인데 그게 더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시 말해서 이제 대통령과 연관된 최순실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그러니까 행위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있는 아까 사업이란 얘기를 하듯이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채근을 하니까 뭐 얘기하는 것도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고의란 측면에서 부인한다는 차원인 것이죠. 결국 지금 본인이 아까 기자들도 제일 계속 묻듯이 39건짜리의 어떤 수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썼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의란 측면에서 있어서는 국가 정책적인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는데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 어떤 범죄의 요건을 부인하는 그런 점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수첩 내용을 보면 이 탄핵 결정에서 주요 판단으로 했던 부분들, 뭐 블랙리스트 관련한 그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뭐 광고사를 강탈하는 기업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유의미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실체적인 증거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깨알듯이 팔이 아프도록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는 뭐 그런 증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지시를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은 수첩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안종범 실록이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정황, 증거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각 정부 부처로 전체로 지시가 돼서 내려갔고 이 중간에 결국은 최순실 씨가 함께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했던 과정들이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고의성이라든가 몇 가지를 들어서 이제 부인하려고 하지만 뭐 재판부는 일단 실체적인 증거와 증언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검찰과 특검에서 확정된 내용들 그리고 헌재에서 인정한 부분들 사실은 뭐 광고사의 강탈이라든가 아주 정말 사실은 그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검찰이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리와
또 실체적인 증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얘기들을 보면 최 씨와 의견을 종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조금 전 얘기를 들어보시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를요. 그러면 정호성이나 문고리 상인방은 없는 사람한테 18년 동안 지시를 받고 그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밀을 유출했습니까? 그 없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뭐 정호성 비서관이 저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늦시 나가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정호성이나 안종범의 딜레마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요. 벌어진 일은 인정했어요. 중소기업을 하필 그 회사를 도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220만 개가 넘는 회사들 중에 어쨌든 이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안 하게 되면 정호성, 안종범이 당사자로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형이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의리를 배반하고서라도 자신부터 우선 살아야 될 제로섬 관계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고 안게 되면요. 자기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의 어떤 과거에 모셨던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상 법적으로 진술할 부분은 시켜서 다 했고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의 저는 행동이 이 사실관계에서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계속해서 뭐 헌재의 사례를 들어서 탄핵 심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형사 재판은 다르겠죠. 예.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뭐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고 어떤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다른 반론도 좀 필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39건 지금 수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증거로 쓰이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아까 얘기했던 고영태에 대한 그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탄핵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엄격한 증거로 지금 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거 능력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유죄 인정할 증거로 쓰이겠지만 예. 만에 하나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나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이 스스로 썼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증거 수집 절차가 오염돼 있다. 아시다시피 그 증거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보좌하는 비서관한테 맡겨놔서 폐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로 들어갔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증거 수집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라는 차원에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검찰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른바 위법한 수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번에요. 재판을 할 때 정호성, 안종범 할 때 판사가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소 불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결정적인 사유고 이것이 안종범 수측이 맞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판사의 그 육성으로 재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백하지는 않은 것이 그렇게 하지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주도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제주지사방을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옆방에 갔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근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법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중을 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맞지만 아직까지 절차 보장, 적법 절차가 보장된 측면은 1심, 2심, 3심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심 재판장님이 그랬다는 취지에 비추봤을 때는 유죄 증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홍익공무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첩 내용이 그 특검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와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블랙리스트에 그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새로 드러나고 있으니 그 검찰 입장에서는 또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아니면 특검에서 넘겨받은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히 자sen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수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면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 수첩 부분이나 또 다른 정호성 그 녹취 파일 이런 데서 또 다른 특검에서 발표하지 않은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대면조사로 바로 간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단일 개헌안 결의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왜 대선 당일날 투표를 해야 하는가, 또 이건 또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발의는 가능하고 통과는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금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3분의 2 선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세론의 강력한 태클을 걸기 위한 비문 진영의 이 공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요. 발의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거기에 합류함으로써 결국은 당내 배반자가 되는 셈인데요. 현재 뭐 문재인 후보라든가 다른 이 당의 흐름에 반대가 되는 흐름을 쉽게 의원들이 선택하겠느냐. 그런 측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당내 반발들이 상당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5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것이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정신, 전문에 포함돼야 될 이 시대의 가치라든가 또는 뭐 자치분권이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 국회를 통해서 다양한 협의는 되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공감대, 결정된 내용이 사실은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더군다나 권력구조의 문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분권형도 있고 의원 내각제에 대한 이 논란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53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비문 진영의 공세적인 정치 전략이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힘을 모을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향후의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커밍아웃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장에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그 대선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될 수 있었으면 좋죠. 그 전에도 이거 만약에 지금 개헌을 하려면은 탄핵 정국에서 개헌 이야기를 온 지가 지금 한 3, 4개월 됩니다. 한 3개월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간을 다 흡혈을 하고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반문연대 연결 고리를 위한 그걸로 인식될 수뿐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발의는 됩니다. 가반수. 그런데 상정부터 안 돼요. 민주당 반대하면 상정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분의 2 세대는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3일 남았는데 이 절차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110일 이상 걸리는 것인데 물론 뭐 이내 국회의결, 이내 국민투표 이걸 빨리빨리 하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53일 남은 시점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않는 일인데 이것을 대선 때 어떤 연결고리로 비문 연대 연결고리로 개헌을 고리를 내세운 거 이것은 좀 어떤 다른 정책 그러니까는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국가 비전이나 정책 가지고 비문연대를 결성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현실성이 부족한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한다고 했습니다. 개헌 어차피 뭐 하지 않을 테지만은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면은 바로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도 그 공약 비슷하게 내세운 것을
또 대선 때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연결고리를 삼으려고 했지만은 설득력은 좀 약하다. 뭐 사실상 반대 입장이신 걸로 늦었다는 거죠. 늦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양김씨 이후에 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촛불 광우병 시후에 무력화되는 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실제로 돼버렸어요. 이런 어떤 부분, 또 지금 국회의 의석 구조를 보면 어느 정당도 150석도 못 넘기고,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50석이 의미가 없고 180석이 넘어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요. 다음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안보, 경제, 이 대미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운영 자체가 극도의 혼란성으로 가게 될 상황이 있고요. 또 대통령 한 명이 판단을 잘못하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번에 끝을 최순실 게이트에서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행식의 대통령제가 한계를 다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급하게 국민 투표하는 날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최단 시간을 따지자면 38일이기 때문에 3월 한 28일 정도 이렇게 올리면 물리적이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국회 표결이까지는 시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국회 표결이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가 되었을 때 지금도 대략 성향으로는 한 30명 정도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는 해보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대선 때 비문연대를 갖다가 한번 이 개헌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투표가 안 되더라도 일단 국회까지 표결까지라도 가고 투표 날짜까지 정하는 노력을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다목적 포석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걸 갖다가 막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제가 더 유용한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개헌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38일,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20일 해서 길다라고 하는데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대선을 30일, 60일 이내에 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선상에 있는 그 개헌 또한 60일 안에도 의지만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60일 이번에 그 개헌을 못 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언제 할지 알기가 어렵죠. 지금 내는 개헌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개헌을 좌절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선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그런 부치까지 넣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7년 체제 이후에 30년 넘게 해서 몸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 이와 같은 어떤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요동할 수 있는 이때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는 점에서 야권이 단순한 정략적인 차원에서 개헌을 밀어붙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짧게 좀 실리도 명분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사실은 좋은 후보를 빠르게 검증하고 정책 대결 다양한 부분이 지금 현안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내용도 또 형식도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개헌은 도리어 국정의 혼란, 대선 국면의 혼란만 가져와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런 잘못된 지도자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그런 기간이 53년 너무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다름 아닌 서문시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서문시장은 박통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박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괜히 아들 이야기 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냥.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유의 강성 발언과 약간 뭐 농담조인 부분들도 뭐 네. 이해를 해주시라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여당으로서 뭔가 단합이라든지 좀 아름다운 화합이라고 네.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걸 노력해야 되는 와중에 굉장히 뜬금없는 걸로 설전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것은 듭니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문제입니다. 예. 예.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홍준표 지사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네. TK의 선고는 아니더라도 진고는 된다. 예. TK 선고는 뭐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진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영남고등학교 나왔지만은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은 경남 창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TK 표가 필요한 거예요. TK 민심이 본인에게는 절대 필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버린 TK 민심이 절대 필요한 입장에서 그 서문시장에서 그 대선 출마를 선언을 출정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서문시장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물론 뭐 TK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서문시장이 얼마 전에 크게 불이 났습니다. 예. 불이 나서 폐허가 됐죠.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본인이 이 폐허가 된 보수,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겠다. 그래서 그 서문시장에서 그 출정책을 갖겠다는 것인데 뭐 친박이죠. 친박 핵심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떻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인데 예. 거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예. 이것이고 홍준표 지사는 거기가 박근혜 시장이냐. 우리 보수의 본로의 상징적인 곳이다. 네. 이 의미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네, 짧게 하면 예. 그 영남 중고등학교가 서문시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 지금은 외부로 갔지만 지금은 한 시간 지금은 흥미로운 것이 홍 지사가 다니던 시절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달서구 쪽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역구에 있던 그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본인이 초중고등학교에 있던 본인 나와바리가 맞는 것은 100%입니다. 내가 놀던 곳이다라고 맞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의 1차 선거인단의 과반이 나왔는데 과반이 지금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호남이 한 20% 정도, 충청이 10% 정도다. 이런 것들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이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수도권 표심도요. 그 민주당의 성격상으로는 수도권에 사는 호남 원적 출신들의 어떤 의견이 매우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그 국민 참여 경선 100%를 하면서요. 다양한 행태에 많은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 다른 어떤 당적을 가진 사람도 참여할 거라고 비추어졌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로 지금 이 선거인단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가 이 경선에서 이 지금 외부에서 중도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 경선에서 어떤 혁명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그 민주당 내부에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열렬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봅니다. 호남의 표심 그리고 수도권 표심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과거에 비해서 그 전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SNS가 등장한 이후로 사실은 한 번의 의견이 결집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도권과 호남이 결국은 이 민주당 경선의 초반을 좌우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200만 정도의 뭐 이런 오차를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200만 명 정도의 수준은 상당히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층들이 많이 결집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초반에 과연 문재인 대선을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선언 의지 발언 이후로 사실 상당히 호남 지역에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연 안희정 지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흐름이 있다면 지금은 지지율이 좀 약세로 보이지만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최근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선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이 사실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은 상당히 정말 역전극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도권 표심만 따로 해서 뭐 민주당 대선 후보들 좀 분석한 게 있나요? 지금 아직 그 정도 그 구체적인 예. 디테일한 부분은 나온 것이 없는데 단지 그 수도권이 그 가반이 넘었고 호남이 20%, 충청이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도 대충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출향인들이죠.
초량인들이 수도권에 사는 초량인들이 예. 그 선거인단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 고향을 떠나신 분들, 떠나신 분이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호남 20% 충청 10%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크게 영향은 뭐 달라지거나 이런 이것은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체적인 당락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이 지역별로 충청에서 10% 정도가 들어가고 한 부분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반이 들어간 부분이 결선 투표로까지 가느냐,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오후 1시 반이죠. 저희 민주당 예비 대선 예비 후보들과 저희 MBN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